우리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리서치 센터장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정우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코로나 장세 위에 돈이 많이 불러서 돈의 힘에서 올라갔던 유동성 장세에서 최근에는 펀더멘탈 내지는 가치 장세로 변했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분류할 때 네네. 가치주 쪽으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에서 가치 쪽으로 주가가 이제 옮겨갔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네. 시장 전체로 가치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네. 시장 전체가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그렇게 된 형태인데 종목별로. 종목별로 그렇게 된 형태는 가치주의 대척점에 있는 주식이 성장주인데 네네. 그 주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이 주식들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태죠. 일단 어느 정도 뭐 쉰다든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못 올랐던 주식으로서 매기가 옮겨가는 그런 그 형태가 된 건데요. 이런 형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가치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네, 아직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 증시에서 보면 과거와 다른 그 구조가 있는 게 동학개 및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전제 조건이 이렇게 성숙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치주로 이렇게 바뀐다면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이게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네. 가치주로서 유망한 종목 한 세 네.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네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성장주 이런 것들은 네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과거에 뭐 IT 버블 때 어떻고 뭐 얘기도 하지만 네네. 지금 새롭게 뭐 그 이렇게 부상하고 그러는 바이오니 또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 역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 쪽에 이게 반대쪽에 있는 그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 있는 주식들인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포스코도 거기에 들어갈 거고, 포스코. 그다음에 네네. 현대차도 거기에 들어갈 네네. 거고, 네. 광의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은행주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손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기업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가치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가치주의 형태가 됐느냐라고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작년도서부터도 그렇고 특히 올해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네네. 이 매기 자체가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야 이런 주식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야 라고 했던 쪽으로는 매기가 안 온 거죠. 네, 안 오면 당연히 보면 계속해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주가가 계속해서 낮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는 오히려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들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주식들만 일단 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하는데 하나 이제 고려하실 부분은 뭐냐면 주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봐서 최근에 뭐 한 4~4달 동안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건 누구나 다 올라왔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보면 이제 가다가 중간 정도에서 어떻게 이제 머무는 형태 대부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리서치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요? 최근에 다시 기술주 거품 논쟁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빗대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캐피탈 그룹이 닷컴 버블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버블이 어느 정도 생겼느냐, 그 다음에 또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버블이 터지게 되면 그때 버블이 있었구나라는 네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000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결과적으로 뒤에 놓고 보니까 그때 굉장히 버블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왜 그걸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뭐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논쟁은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대신에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였냐면
그래 물론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세상은 그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 없어.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죠? 마찬가지인 네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성장 얘기하고 언택트 얘기하고 이랬던 주식들을 지금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땐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2000년도에 아마존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하면 지금의 주가가 2000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20년 동안 주가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익을 냈겠죠. 근데 한번 보시게 되면 2000년대 IT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아마존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50%, 60%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진짜 2030년, 40년도에 주가가 지금보다도 5배, 6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5, 60%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나 언택트 이런 주식들이 네네. 지금은 이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미국의 7대 IT 회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또 애플, 그다음에 구글 이런 회사들 그 7개를 모으게 되면 시가총액이 7조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일본의 1년의 GDP가 5조 달러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태리가 2조 달러니까 합치면 7조 달러예요. 과연 그 7개 회사가 일본과 이태리가 1년 내내 그 나라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것만큼의 부가가치 합친 것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명쾌하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네이버 주가가 3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네네네. 과거 5천 원 기준으로 따지면 1,5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주가가. 네이버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네이버도 똑같이 이제 전자상거래하고 웹툰 이런 거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네이버의 가장 큰 사업 부분은 뭐냐면 검색 엔진 부분입니다. 네네네. 옛날에 우리나라 검색 엔진은 7대 3으로 네이버와 다음이 나눠서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가 56% 정도 되고 줄었네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36% 이렇게 되고요. 네네. 다음은 거의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검색 엔진에서 밀리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IT의 버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먼 미래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 주식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또 지금의 기술주라든가 전부 기술주와 경기적인 측면을 우리는 주력 업종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의 향방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 우리의 그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이 센터장께서는 매크로 쪽에 아주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경제 예. 2분기 성장률과 앞으로 전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성장률은 뭐 대충 보면 마이너스 한 뭐 2% 내지 네. 뭐 이런 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생각에 비해서 아주 낮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2분기 성장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던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보면 이제 앞으로 경제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네. 원래의 이제 3월달, 2월달 이럴 때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됐을 때 대부분들의 다수의 의견은 뭐였냐면 V자 반등을 한다였었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잠잠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확산되는 것이 2월 달이나 3월 달에 확산됐던 것처럼 경제를 폐쇄시킨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고려하고 또 하나 이제 많이 그동안 역할을 했던 것은 정책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정책은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를 더 내리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이제 남은 부분들은 이제 재정정책 부분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재정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다르게 각 개인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큰 덩어리로서 들어가는 게 없어서 재정의 효과가 옛날만큼 크게 나지는 않는 반면에 재정의 투입은 굉장히 많이 증가해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더 핀다고 하더라도 그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가 되고 모양은 어떤 형태냐면 V자 형태로서 원래 원상을 회복하는 형태일 거다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V자 형태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중간 어느 부분에서 힘을 잃고 옆으로 기어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V자 형태를 가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옆으로 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일단 2분기 성장률 나오는 것보다 하반기가 좀 더 문제일 것 같다. 그리고 네. 하반기 숫자보다도 하반기의 숫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것 같네. 이런 기대가 꺾이는 부분이 보다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정책은 더 이상 내놓을 게 없고 재정정책이 그나마 있는데 재정정책도 좀 제한돼 있다면 그래서 그런지 한국도 예.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획기적인 새로운 철학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있긴 하지만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를 좀 이렇게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효과라든가 또 증시에 미칠 영향 같은 거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90년 동안의 미국 경제를 보면 미국 경제에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1932년도에 뉴딜 정책을 썼고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부의 개입을 공인하는 형태인 거예요. 네네. 그 정책이 어디까지 왔냐면 1979년도까지 온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1980년도에 레이거노믹스를 네. 썼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의 형태가 그때에서부터 계속 이제 오고 있는 거거든요. 40년 넘는 동안에 경제 틀을 그 좌우로 했던 거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1970년대 중반에 중화학공업 육성에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2000년도 이전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가 그 IT 육성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던 거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른 형태로 좀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를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될 거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네네. 지금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네. 10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왜 이거를 집대성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그렇고 이걸 내놓느냐 하면 이제 드디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석유나 가스 이것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드디어 이제 임계점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네. 세상이 확 바뀐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옛날에 가스, 그러니까 주 조명이었다가 그러니까 가스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전기가 도입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냥 생각했을 때 전기가 조명의 한 50% 정도가 된 다음에 세상이 바뀌었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가 조명에서 3% 정도를 차지했을 때 이미 세상은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서부터 가스를 통한 조명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전기 조명은 빠른 속도로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한국판 뉴딜 내에 들어가 있는 그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임계점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1, 2년 내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제 생각으로는 20, 30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좌우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도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의외로 자동차의 상승이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을에 나왔던 뉴딜이니 뭐 5년 전에도 얘기했고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했던 형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파생해서 또 풍력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역할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역할을 하는 형태로서 계속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판 뉴딜,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또 뭐 그린 뉴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뉴딜 정책은 한계 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돼서 주식도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예, 말씀을 그렇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